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공무원 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매기던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입 꾹 닫고 방관하던 남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를 하고 나온 채 말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정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임용이 되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맘때 소개로 만나게 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왔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을 때 꽤나 긴장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될 테니 결코 편할 수 없는 사이기도 했고 저를 잘 봐주실까 염려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 지나가는 말로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 후에 저한테 따로 비타민C와 각종 영양제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 뵐 때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다 예쁘다 좋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자는 얘기도 하셨죠. 또 저한테 절대 부담 안 줄 거라며 너네끼리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간간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복덩이를 어디서 데려왔니? 라며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던지요. 저는 그렇게 표현 많이 하시고 다정다감하신 어른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저렇게 표현을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시고 저를 복덩이 취급해 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원래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너무 예쁘고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시냐 물어봐도 우리 엄마 원래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어때? 시어머니로서 너무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본받을 만한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급을 나누는 분이셨더라고요. 게다가 그 급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달리 대하는 분이었고요. 차라리 한결같이 못됐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낫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 급을 나누고 그 급에 따라 대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도 나름 급을 매기셨는데 그 급이 괜찮아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오해는 다름 아닌 제가 사는 동네와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큰아버지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서 집이 한순간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살던 집까지 처분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죠. 그때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서 기꺼이 편하게 살라며 싼 전세금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턴 그 아파트에 전세로 쭉 살아왔었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동네만 얘기하면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사실은 친척집의 배려로 좀 싸게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꼭 전세라고 친척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당연히 남친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남친은 어머님께 그런 말은 전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는 동네랑 아파트만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마 몰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꽤나 부유한 줄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저희 집이 웬만치 사는 줄 착각하셨던 거죠. 제가 직업도 공무원이다 보니 집도 웬만치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니 그만하면 둘째 며느리감으로 성에 차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의 급을 정하셨고 이 정도면 잘해줘도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너무 환영하고 예뻐하고 좋아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머님은 사실 저희 친정집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것도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이 도와준 거란 것도 알게 되신 모양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마 남친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어머님의 행동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너희 집 사실은 잘 사는 거 아니라며 할 수는 없다 보니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결혼까지 파토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랑 결혼 준비 중인데도 남친에게 다른 선자리에 나가볼 생각은 없느냐고 회유하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달라져 버린 어머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처음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어머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지만요. 하여튼 어머님은 은근히 저랑 헤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볼품없어서 나중에 괜히 자기 아들에게 기댈까봐 걱정이다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태도가 한순간 너무 달라졌기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순간에 찬밥 취급하고 그 기저에는 저희 친정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정남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친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무조건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나왔고 저도 임신까지 했으니 그냥 원래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어머님에겐 실망이어도 남친은 여전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 준비를 엎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식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반반 나눠서 하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며느리네는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결혼식 식장 비용은 물론이고 예단에 신혼집 가구까지 싹 다 최고급 외제로 해오셨거든요. 덕분에 제가 어찌나 체면이 서는지 주변 사람들 다 큰아들 장가 잘 갔다고 그러고 사실 저희 둘째도 남들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도 꽤 되거든요. 지연이는 뭐 공무원이긴 한데 사실 급수로 따지면 말단인데다 들어보니 월급도 참 작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워낙 좋다고 하고 지연이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내가 결혼 허락은 하는데 사실 이런 결혼 비용까지 반반하자고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첫째 아들이 워낙에 결혼을 잘했다 보니 둘째 아들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너무 내 욕심이었나 싶고.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아빠도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평소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꿋꿋한 분이셨는데 딸이 혹시라도 시집가서 미움받을까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은 내겠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임신만 아니면 그냥 업고 싶기도 했는데
뱃속의 아이도 그렇고 너무 결혼 진행도 많이 돼서 엎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예당과 식대를 겨우 맞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다 한들 어머님은 이미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가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지만 막상 결혼하니 얘, 너라고 부르며 툭툭 거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서인 형님네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 집안의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금융업을 하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금 나누는 저희 어머님에게 부자 형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귀히 모셔야 할 상정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당연히 저랑 비교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돈어른들 가져다 드리라고 홍삼과 건강식품을 보내셨는데요. 어머님은 보는 둥 마는 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뜯지도 않고 방치하시더라고요. 반면 형님이 들고 오신 선물 세트는 뭘 이런 걸 보내셨냐고 야단법석을 떨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안고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형님은 잠깐 어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질겁하며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너는 하지 말고 쉬어라. 사돈댁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커서 이런 거 할 수나 있겠니?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그 말에 형님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아직 그거밖에 못했니? 얼른 점 마저 붙이고 다 하면 설거지랑 가스레인지 기름때 좀 닦아라. 어머니, 저 너무 무리해서 배가 너무 땡기는데 조금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못 들은 것을 듣기라도 한 양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쉬면 언제 다 할 건데. 아유, 됐다. 나와라 그냥. 내가 눈치 보여서 시키겠니? 나와 그냥.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휴, 내가 며느리 눈치를 다 봐야 되고 너 결혼해서 첫 명절부터 이렇게 꾀부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친정에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든가. 엄청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말을 들었고 너무 기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갔다 오자마자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느냐,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냐며 미련하다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나는 네가 그냥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던 거지. 그 말에 너무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지못해 달래주면서 왜 또 울고 그래? 엄마가 네가 더 편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형수님은 좀 어려워해. 너도 이런 걸로 너무 난리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라면서 비겁한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명절날 그 무거운 몸으로 산더미 같은 일을 했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파왔고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나니 너무 힘들고 더 괴롭더라고요. 저는 설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지연이 쟤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쩌니?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어째 몸 하나 건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엄마, 지연이 지금 힘든데 그만해. 라는 힘없는 말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속상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그냥 좀 들어줘.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더 싸늘하게 식어만 가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남편의 행보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대로 된 말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덜컥 냈거든요. 그전에도 회사가 힘드니 어쩌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참고 다녀보라며 다독였는데요. 그 후엔 별 얘기가 없어서 마음 잡고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냈던 겁니다. 저는 어쩌자고 회사를 덜컥 그만둬 버리냐고 했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그나마 뱃속의 애 때문에 참고 다녔는데 아이가 유산된 마당에 더 이상 참고 다니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랑 동업해서 외곽 지역의 큰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서 지금 받는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어올 테니 자기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면서요. 남편이 사업을 해왔던 사람도 아닌데 큰 규모로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랑 말 한마디 없이 너무 터무니없이 일을 벌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은, 사업 자금은 있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만두기로 한 걸 뭘 어쩌냐고 이미 이렇게 된 거 자기를 좀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의사는 신경도 쓰지 않고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탕탕 치며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초반에만 반짝 좀 되는가 싶더니 금방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 동업하기로 한 친구와도 맨날 싸우고 일도 잘 안 풀리는가 보더라고요. 카페는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거금을 주고 전문가한테 카페 컨설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올드하고 요즘 감성과 맞지 않다고 이런저런 대안을 주긴 줬답니다. 이미 돈 실컷 들여서 만든 카페인데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 대안대로 하려면 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컨설팅이 돈이 얼마짜린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대출을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든 상태였기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는데 금융업을 한다는 형님네 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라. 역시 우리 큰며느리다. 시동생이 힘들다니까 친정에 말해서 저렇게 큰 돈을 척척 빌려주고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렇게 든든한 처가를 둬야 이렇게 도움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면서 엄마 말이 맞다면서 결국 도와주는 곳은 형수님밖에 없다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친정도 무시하는데 저도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도와서 저한테 이혼을 서둘러 하라고 하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빠 명의로 남겨두셨던 외곽에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요. 큰아빠 명의의 땅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 아빠한테 빚보증 세울 때 넘기신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앞으로 땅 부지는 컸는데 부지만 크면 뭐 하나요? 가치가 없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큰아빠도 그런 쓸모없는 땅은 아빠 주고 빚보증 세웠으니 참 너무했죠. 그런데 그곳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별 가치도 없이 묶여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집은 어마어마한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혼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어머님과 남편에게 10원 한 장 도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만 하던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이없고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희 집이 돈벼락 맞은 거 알고는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겸연쩍고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 바뀔 텐데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난데없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서 계시더군요. 지연아, 자고 있었니?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까지 완전 달라져 있었죠. 어쩐 일이긴. 볼 일이 있어서 백화점 갔다가 너 주려고 이것저것 좀 사왔다. 너 유산하고 나서 영 기운도 없고 힘들어 보여서 한우랑 몸보신 할 것도 좀 사오고 유명하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도 좀 지어왔다. 이럴 때일수록 몸 잘 챙겨야 돼, 우리 며느리. 어머님은 저희 집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180도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다시 급 높은 며느리로 대접하며 제 비위를 맞추려 하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어머님만 그런가요? 자기 엄마처럼 저를 무시하던 남편도 완전 태도가 바뀌어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나 카페 컨설팅 받은 거 알지? 근데 그대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장인어른 보상금 받으신다고 했잖아. 그거 어차피 자기 몫으로도 좀 주실 거니까 그걸로 우리 카페에 투자를 좀 하는 건 어떨까? 내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고.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 중이었지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오히려 웃으며 그랬죠. 맞아.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나도 당신한테 줄 거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해봐.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형님에게 장인어른이 보상금 받으면 거액을 투자해 주기로 했다며 큰 소리를 쳤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무리하게 카페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제가 남편의 손에 쥐어준 것은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야,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댔잖아. 이거야, 이혼 서류. 너네 엄마랑 쌍으로 우리 친정 욕하고 금 나눠서 무시했지. 애 잃었을 때도 너네 엄마랑 네가 보인 태도 나 다 기억해. 나 그때 이미 이혼 결심했고. 나한테 열심히 해보라며.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당신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 애초에 회사 그만둔 것부터 내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내 얘기 잘 듣는 것처럼 이래?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돈방석에 앉았는데 저를 놓치기 아까웠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로 뿌리치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결혼도 했지만 그 아이마저 잃게 되고 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죠. 뒤늦게서야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15도도 돌리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그 가식뿐인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희 친정 별 볼 일 없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웃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엄청 배꼽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업에 거금을 빌려주었던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고도 철저하더라고요. 남편 카페는 비싼 돈 주고 컨설팅까지 받고 전체 리모델링 및 대대적인 변화를 줬음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더 이상 답 없다고 생각이 됐는지 약속된 날짜에 맞춰 돈 갚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가족끼리 사정 좀 봐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형님네 친정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대요. 가족이라서 빌려준 거니 가족답게 제대로 갚으라고. 정해진 날짜까지 안 갚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는데 형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돈 많은 큰며느리는 상전 취급하고 저는 무슨 하녀 취급했던 시모. 그런데 그 부잣집 큰며느리가 바로 성긋고 계산대로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헐값에 카페를 처분했는데 그럼에도 빚만 남았고 형님네와는 다툼도 있었다네요. 결국 어머님과 큰아들네와는 의절을 했다고 하는데 의절해봤자 형님네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었죠. 큰 아주버님도 결국 자기 와이프인 큰형님 편을 들어서 어머님에게 등 돌렸다고 하고요. 큰아들, 큰며느리와 의절하고 빚만 남고 둘째 아들은 이혼하고 그렇게 급에 나눠서 사람 대하더니 결국 어머님 발등 어머님이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절대 저렇게 속되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 함부로 급 나누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보상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친척분께 사셨어요. 웃돈까지 얹어서요. 그동안 저렴한 전세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친척분께도 톡톡히 답례를 했고요. 늘 손해보고 정직하게만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워킹맘 이정현입니다. 여러분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저 역시 대학교 때부터 10수년을 함께해온 4인방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희 4인방의 인연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성일이, 현미, 그리고 원규, 남자둘 여자둘의 조합이라 주변에서는 너희 중에 분명히 사귀는 애들 나온다. 남녀 사이에 우정이 어디 있느냐며 수군대곤 했죠. 하지만 저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로의 연애사를 꿰뚫고 있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진 모습까지 다 본 사이에 무슨 설렘이 있겠냐면서요.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저희 넷은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였을 뿐 이성적인 감정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변화가 생긴 건 저와 성일이가 가까운 동네의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정은 어느새 묘한 감정으로 변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휴가를 맞이해서 넷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현미와 원규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현미와 원규의 반응은 지금도 생생해요. 와, 뭐야? 우린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둘이 사귄다고? 원규는 저희를 놀렸고 현미는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근데 둘이 잘 어울려. 우리는 영원히 친구 사이일 줄 알았는데 커플이 나오니까 진짜 기분 묘하다. 축하해 정말. 그렇게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사귀게 되었고 후에 원규도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여자친구까지 포함해 종종 5명이 다 같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캠핑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이어갔죠. 성일이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축복 속에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고 감사하게도 결혼 한 달 만에 아이도 가졌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어진 독방 육아. 저는 그맘때 회사도 휴직을 하게 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는데요.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닌 친구 현미였습니다. 현미는 그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며 적극적으로 제 육아를 도와준 거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반찬까지 만들어다 주며 저를 챙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정연아,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잠이라도 좀 자. 내가 현우 보고 있을게. 현미는 아이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일에도 능숙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제안까지 하더군요. 너 고향 친구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에 너희 부모님 댁에 좀 내려가서 쉬다 와. 내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현우 봐줄 테니까. 아, 어떻게 그래. 우리 사이에 뭐 어때? 됐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너무 미안하지.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혼인 친구가 귀한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 집 애를 봐주겠다니 저는 현미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전세 문제로 원래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가 생후 8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이사 후 정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밖에 급한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어요. 남편이 혼자 아이를 보기로 했죠. 그러다가 예상보다 빨리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 없어서 보챌까봐 마음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실로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팬티 차림에 러닝 하나만 걸친 차림이고 그 옆에는 현미가 앉아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한 마치 영락없는 한 가족 같은 풍경처럼 보일 정도였죠. 제가 우뚝 서 있자 현미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정연아, 벌써 왔어?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근데 현미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성일이가 SOS 쳤어. 현우가 우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대. 저는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애 아빠가 돼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보니? 아니, 내가 아무리 달래도 현우가 눈물을 안 그쳐서. 얼마나 평소에 안 보면 현미까지 뭐하러 불러. 주말에 쉬는 애를. 됐어, 야. 내가 뭘 주말에 쉬어. 요즘 백수라서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래도 미안하게. 오기 전에 카톡이라도 하지. 그랬으면 먹을 거라도 좀 사왔을 텐데. 현미는 겉옷을 입으며 말하더라고요. 됐네요. 우리 사이에 무슨 연락이야. 이제 너 왔으니까 가볼게. 저는 소파에 반쯤 누워있는 남편의 차림새가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현미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자기야, 아무리 현미가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팬티 바람으로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장현미가 여자냐? 걔 우리 대학교 때부터 같이 목욕탕만 안 갔지 형제나 다름없던 애야. 현미도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그래? 너 요즘 육아하느라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나한테 짜증 좀 많이 낸다. 혼자 애 몇 시간도 못 봐서 친구를 불러? 울음을 안 그치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미친다 정말. 저는 사실 뭔가 찜찜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찜찜함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팬티 차림의 남편, 게다가 저도 없는데 굳이 여기로 온 현미.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넷이서 여행 가서 한 방에서 잠도 잤던 사이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하나 보다 애써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을 지워버렸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은 주말이면 부쩍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육아를 잘 안 해서 제가 독방 육아를 하긴 했는데 회사 동기 모임, 조기축구회, 대학 동창 경조사 등등 이유도 다양했죠. 독방 육아에 지친 저는 남편의 잦은 외출에 서운함이 폭발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죠. 현미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왜? 독방 육아 때문에?
그것도 그거고 성일이가 요즘 자꾸 밖으로 돌아. 혹시 밖에서 딴짓하는 거 아닐까? 바람이라도 피우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그러자 현미는 전화기 너머로 손살을 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야, 정연아, 홍성일이 그러래냐? 걔는 그럴 깜냥도 안 돼요. 바람은 뭐 아무나 피니?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육아 우울증 와서 그래. 사람이 너무 지치면 예민해지고 의심되고 그러는 거야. 현미는 저를 걱정하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런가? 안 되겠다. 너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와. 내가 현우 봐줄 테니까. 현우가 차 오래 타면 너무 울어서 친정이 데리고 가기 힘들다며. 내가 봐줄 테니까 너 혼자라도 갔다 와. 그리고 성일이도 내가 불러서 집안일 좀 시키고 정신교육 좀 시킬게. 너 그러다 정말 쓰러져.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했던 것도 미안해지더라고요. 됐어. 어떻게 그래. 나 현우 보는 거 좋아. 육아가 체질에 딱 맞아. 낮에 내가 보고 저녁에만 성일이가 현우 보면 되니까. 야, 그게 뭐냐? 그런 법이 어딨어. 아이 참, 괜찮다니까. 너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안 봐줄 거야? 당연히 봐주지. 그러니까 성일이도 있는데 내가 현우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긴 그렇고 낮 시간 동안 니네 집에서 봐주고 저녁에만 성일이가 보면 되잖아. 너 알지? 현우가 이 이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건 알지만 너도 성일이한테만 맡기면 불안하잖아. 내가 낮에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현미는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현미의 말대로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휴식을 취했죠. 현미에게 고마워서 상품권도 따로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일요일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껏 내며 배웅했습니다. 현미가 나가고 난 뒤 이부자리를 정리하려 침대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헤드와 매트리스 사이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어요.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출산 후 머리가 너무 빠져서 아주 짧은 단발로 자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제 손가락에 걸린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마치 현미의 머리카락처럼요. 그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낮에만 와서 애를 봐준다고 했는데 침대에 머리카락이 왜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현미가 애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겠지. 성일이랑 현미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의심은 순식간에 제 온몸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며 현우를 챙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죠. 하지만 제 속은 끝없는 의심에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모차에 현우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함께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도 웃으며 화답하더니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10층에 새로 이사 온 집 맞죠? 네, 맞아요. 이사 온 지 2달 조금 넘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현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 맞죠?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주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미안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서둘러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묘한 반응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직감이 왔거든요. 저는 아주머니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잠시만요.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실은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이 유모차 끌고 있는 여자랑 남자가 있는 걸 봤거든요. 분명히 이 유모차였고 이 애기도 맞아요. 애기가 귀여워서 10층에 이사 온 집인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아기한테 엄마 해봐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난 당연히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기 엄마는 머리가 짧길래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은 제 심장을 대못으로 박는 것 같았습니다. 검고 긴 머리,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던 여자. 의심의 여지 없이 현미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많이 다정해 보였나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더라고. 남자가 그 여자 허리를 감싸 있고 같이 유모차 끌고 다니고.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건가 모르겠네. 나는 그만 가볼게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눈앞이 핑핑 돌았죠. 저보고 주말에 자기가 애 봐준다고 볼일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오라더니 그렇게 제가 집을 나서면 제 남편과 부부 행세, 게다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 행세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한 언니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집안 홈캠,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보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차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 집으로 올라왔죠.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영상을 확인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온 현미를 데려다주는 영상에서는 그들의 진심과 추악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연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지 않아? 걔 원래 무심하잖아. 처음엔 좀 미안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안 들어. 내가 대신 지혜 많이 봐주잖아. 착하네, 장현미. 그 김에 우리 성일이랑도 좀 놀고 너랑 나랑 속궁합 잘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정연이 말고 너랑 결혼할걸. 두 사람은 제 욕을 하며 낄낄거리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미랑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현미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현미를 천사라고 믿으며 고마워했던 그 시간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육아를 도와준다며 제 곁을 맴돌던 현미의 진짜 목적은 제 아이가 아니라 제 남편 홍성일이었습니다. 저를 보내놓고 저희 아이도 있는 집에서 둘이서 얼마나 추접스러운 짓을 일삼았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 그 두 사람이 짠 잔인한 연극 속에 저만 철저히 광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모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 저는 차근차근 칼을 갈았죠.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장현미는 뻔뻔하게 카톡을 보내오더군요. 정연아, 나 새로 회사 들어가기로 했어. 성일이가 자기 회사에 자리 났다고 해서 면접 봤는데 합격한 거 있지? 그래도 주말에 종종 현우 봐주러 갈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주말에는 내가 있을 거라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출근 잘해.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 및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장현미는 남편 회사로 출근했어요.
둘이서 한 회사에서 대놓고 연애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 이가 갈리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난 저는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로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담긴 서류였죠. 회사 감사팀과 인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현미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소장은 직접 챙겨 남편의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저는 로비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과 장현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망설임 없이 커피가 든 컵을 남편과 장현미에게 동시에 끼얹었습니다. 악,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둘이서 친구인 척 불륜 즐기고 이제는 회사까지 같이 다니네. 이럴 거면 둘이 결혼하지 그랬니? 아주 더러운 것들끼리 천생연분인데 말이야. 둘 다 사색이 되어서 보더라고요. 야, 너 이게 무슨... 일단 나가서 얘기해. 사람들이 보잖아. 보라고 온 거야, 멍청아. 너네 둘은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 잘도 바보 취급했지? 야,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서 대놓고 연애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입 다물고 있는 장현미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봐준다는 핑계 대면서 친구 남편이랑 안방 침대에서 재미 좋았지? 현미야, 니네 부모님께도 방금 똑같은 자료 퀵으로 보내드렸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홍성일 너도 똑같아. 내가 부모님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현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장현미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탓에 채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홍성일도 해고 직전까지 갔다가 징계를 받고 지방의 아주 작은 지점으로 좌천됐다는데 거기도 골고루 소문은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사직서를 냈다더군요. 그들이 제 집 거실에서 누렸던 그 비겁한 행복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날 저는 짐을 싸서 현우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오랜 친구도 잃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쓰레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하더군요. 가끔 원규를 통해 소식을 듣자 하니 두 사람은 그 뒤로 된통 싸우고 더 이상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니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고향에 내려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미안해 밤마다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큰 병이 들었을 때 그 부위를 도려내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래야 남은 몸이 사는 법이다. 너는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네 인생을 살린 거야. 저는 아빠 말씀대로 저에게서 가장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열심히 회복 중이라고 믿어요. 저희 아들 현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고 저 또한 고향에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죽을 만큼 아프지만 역설적으로 그 배신 덕분에 저는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부모님과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는 우리 현우. 저는 이 두 가지 보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